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연이 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CEO로서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사를 구해줘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줘서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의 시선이 밤하늘 아래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위기 속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깊은 유대로 발전해 있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새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이룬 지금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전투 이후 조용했던 시스템이 다시 그의 의식 속에서 빛을 발했다. 메인 시나리오 아우라의 수호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보상 사용자 강진우의 존재가 세계에 안정적으로 기록됩니다. 시스템과의 융합률이 100%에 도달하여 영구적으로 귀속됩니다. 분석 사용자의 성장률이 시스템의 초기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인자가 감지되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잠겨있던 히든 시나리오가 개방됩니다. 히든 시나리오,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 시작 대기 중 시스템의 메시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진우는 직감했다. 새 가문과의 싸움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무대를 넘어 더 거대한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고 무시당하던 과거의 가난한 청년은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냈으며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낡은 파티션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진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른 침을 삼켰다. 화면 속에서 아우라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핏빛 절벽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사내 메신저는 이미 패닉에 빠진 직원들의 아우성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자리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빌딩 안의 유령, 곧 사라질 계약직 사원이었다. 낡아서 반질반질해진 구두코가 시야에 들어왔다. 어젯밤 늦게까지 닦았지만 가죽에 깊게 팬 상처들은 그의 가난처럼 선명했다. 점심을 거른 탓에 속이 쓰렸지만 그보다 더 쓰린 것은 팀장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갱진우 씨! 기름기 낀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김동현 팀장이었다. 그는 뚱뚱한 몸을 과시하듯 뒤뚱거리며 걸어와 진우의 책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쳤다. 비싼 향수 냄새와 섞인 담배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이거 자네가 정리한 보고서 맞나? 김 팀장은 서류 뭉치를 진우의 키보드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진우가 밤새워 작성한 시장 분석 보고서였다. 네고 팀장님, 제가 작성했습니다. 쯧쯧쯧. 이걸 보고서라고 썼나 숫자는 죄다 틀리고 분석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이러니 자네 같은 사람은 평생 계약직 딱지를 못 대는 거야. 주변에 몇몇 정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보고서의 숫자는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교차 검증까지 마쳤다. 문제는 그의 분석이 김 팀장의 예상과 달랐다는 것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됐어. 이미 다른 사람 시켜서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강진우 씨. 이번 달 말이면 계약 끝나는 거 알지? 연장 신청서는 낼 생각도 하지 마. 우리 팀에 자네 같은 짐덩어리는 필요 없으니까. 김 팀장은 차갑게 말을 뱉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이 직장을 잃으면 당장 다음 달 병원비와 월세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모니터 속에서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저 그래프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아우라그룹의 최상층,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CEO 집무실은 바깥의 혼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연은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가녀리면서도 강단 있는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냈고, 짙은 눈동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지성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불과 27의 나이로 아버지가 남긴 거대의 기업, 아우라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 혹은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 그 얼음 여왕의 표정에는 희미한 균열이 보였다. 보고 하십시오.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에 비서실장이 자세를 바로 했다. 최 씨 일가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서 대량의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박 씨 일가가 장악한 언론사들에서 아우라그룹의 기술력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씨 일가 쪽에서는 정치권을 움직여 아우라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윤서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최 씨, 박 씨, 김 씨. 대한민국 경제계를 암암리에 주무르는 세 개의 그림자.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아우라그룹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목적은 명확하군요. 주가를 폭락시켜 경영권을 흔들고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이겠죠. 네, 유 대표님. 그들의 자금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번 위기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윤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강진우가 절망적으로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저 하이에나들에게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방어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거대한 세계의 산맥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만료일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김 팀장은 그의 책상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를 쫓아냈다. 그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낡은 종이 상자에 담았다. 주변 동료들은 그에게 위로나 작별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사무실을 떠밀려 나왔다. 빌딩을 나온 그는 차가운 도시의 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다. 주머니 속에서는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독촉 메시지, 카드사에서 온 연체 통보, 그리고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문자였다. 그는 차마 답장을 할 수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아무리 발버둥쳐도 무시당하는 현실.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을 막았다. 그는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 앞에 멈춰 섰다. 전광판에서는 아우라그룹의 위기를 알리는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추락하는 주가,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선 젊은 CEO 윤서연의 굳은 표정. 그녀는 그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 그에 비해 자신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지킬 것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 그때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허기가 한계에 달한 순간 그의 머리를 찢는 듯한 격통이 덮쳤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다. 눈앞이 번쩍이며 수만 개의 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명만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시야가 흐려지며 푸른빛의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눈앞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의 의식 속으로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스템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뭐지? 사용자 강진우의 신체 및 정신상태 스캔 중 극도의 정신적 압박 확인, 생존 본능 임계점 돌파. 동기화 조건 충족 1%, 15%, 57%, 99%. 동기화 완료. 에이펙스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전광판 속의 뉴스 화면, 아나운서의 얼굴 옆으로 그에게만 보이는 반투명한 정보창들이 떠올랐다. 인물 윤서연 아우라그룹 CEO, 상태 극심한 압박감, 분노, 불안, 현재 직면 과제 최씨, 박씨, 김씨 가문의 연합 공격으로 인한 경영권 방어, 성공 확률 1.7%, 1.7%. 진우는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아우라그룹이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을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로 향하는 순간, 시스템은 또다시 반응했다. 그의 눈앞에 수백 개의 데이터 스트림과 복잡한 분석 차트들이 폭포수처럼 펼쳐졌다. 과거 10년간의 주가 변동, 관련된 모든 기업의 재무 정보, 새 가문이 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 심지어는 관련 인물들의 SNS 활동 패턴까지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재구성되고 분석되었다. 그는 보았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 뒤에 숨겨진 최씨 가문의 교활한 움직임을. 그들은 단순한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 개의 위장 계좌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뒤 특정 지점에서 대량으로 매집하여 단숨에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의 목표 지점, 목표 시간, 심지어는 자금의 이동 경로까지 그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을 보았다. 그 거대한 음모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균열. 최씨 가문의 탐욕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허점. 그 허점을 파고들어 역으로 그들의 자금을 묶고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유일한 방역의 길. 최적의 대응 전략 탐색 완료. 전략명 트로이 목마. 실행 시 예상 결과 최씨 가문 운용. 자금 20% 손실 유발. 아우라그룹 주가 24시간 내 안정화. 성공 확률 98.3%.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에 버려진 무력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대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진우는 전광판 속 윤서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서 있었다. 그녀가 느끼는 절망의 무게는 어쩌면 자신이 느꼈던 절망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자신을 짓밟고 경멸했던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려 가장 가까운 PC방으로 향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 그리고 푸른 시스템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한때는 무시당했던 가난한 계약직 사원, 이제 그는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유일한 변수가 되려 하고 있었다. PC방의 혼탁한 공기 속에서 키보드 소음과 게임 효과음이 요란하게 뒤섞였다. 하지만 강진우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모니터 화면과 그 위를 떠다니는 푸른색 데이터 스트림뿐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다른 생명체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머릿속에서는 에이펙스 시스템이 쉴 새 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최적의 문장을 구성해냈다. 그가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전쟁의 작전 계획서였다. 그는 최씨 가문이 사용할 17개의 위장 법인명과 각 법인의 자금 운용 패턴을 정확히 명시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주식시장이 열린 직후 그들이 어떻게 대량 매도 주문을 내어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세를 유도할 것인지 분 단위로 예측했다. 그리고 그는 방역의 핵심, 트로이 목마 전략을 서술했다. 전략의 골자는 이러했다. 최씨 가문의 공매도 공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척하며 아우라 그룹의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한다. 동시에 시스템이 분석해낸 최씨 가문의 또 다른 약점, 그들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바이오 분야의 파생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은밀하게 시장에 흘린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받는 최씨 가문은 공매도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아우라 그룹은 매집했던 주식을 되팔아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글을 쓰는 내내 진우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보여주는 완벽한 논리와 데이터를 그저 옮겨 적을 뿐이었지만 그 내용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스스로도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했을 때 진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윤서연 대표에게 전달할 것인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다면 김 팀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시당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 뻔했다. 시스템, 윤서연 대표가 직접 확인하는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찾아줘. 명령을 수락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중. 검색 완료, 보안 등급 SSS급, 개인 이메일 주소를 추출했습니다. 모니터에 암호처럼 복잡한 이메일 주소 하나가 떠올랐다. 진우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여러 국가의 서버를 경유하는 완전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 파일을 첨부했다. 제목은 짧고 강렬하게 썼다. 제목 아우라 그룹의 생존 전략.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PC방 이용 기록과 생성했던 이메일 계정의 모든 흔적을 시스템의 가이드에 따라 완벽하게 삭제한 그는 새벽의 어스름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다시 보잘것없는 실업자 강진으로 돌아간 것이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비상대책회의실은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싸늘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임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무총괄 본부장부터 전략기획실장까지. 회사의 두뇌라 불리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력감만이 어려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겁니까? 윤서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재무총괄 본부장인 박상진 부사장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대표님, 상대는 최씨 가문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지금은 최대한 방어에 집중해서 실탄을 아껴야 합니다. 방어요, 박 부사장님. 눈에는 지금 이게 방어로 보입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을 뿐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전례 없는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대표님의 개인 메일로 정체불명의 파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 부사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스팸 메일 보고라니 당장 삭제하게. 하지만 모든 보안 필터를 우회하고 직접 수신되었습니다. 발신지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윤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화면에 띄워보세요. 잠시 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진우가 보냈던 이메일이 나타났다. 아우라그룹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을 본 임원들은 코웃음을 쳤다. 또 어떤 미치광이가 보낸 장난 메일이겠거니 했다. 윤서연은 말없이 첨부 파일을 열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보고서의 첫 문장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으로 시작했다. 최 씨 가문의 자금 흐름과 공격 패턴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최고 정보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장법인의 이름들까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전략기획실장이 중얼거렸다.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내일 시장에서 벌어질 일을 시간대별로 예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트로이 목마 전략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미쳤군. 이건 자살 행위야. 박 부사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상대의 공격이 가장 거셀 때 자사주를 매입하라니 만에 하나 이 보고서가 틀렸다면 우리 회사는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될 겁니다. 이건 분명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적들의 함정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 부사장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출처도 불분명한 이 보고서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것은 도박 중의 도박이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했다. 함정일 가능성. 물론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다.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이 쓴 것처럼 모든 변수와 가능성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수십 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베테랑 임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체 모를 발신자가 보낸 불가능해 보이는 전략에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주식시장 개장까지는 앞으로 9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윤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져 있었다. 이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네, 대표님, 박 부사장이 기겁하며 외쳤다. 재무팀은 보고서에 명시된 자금 운용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전략기획실은 바이오 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시장에 흘릴 준비를 하고 홍보팀은 보도자료를 준비합니다. 모든 것은 이 보고서에 적힌 시간표 그대로 1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임원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결국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우라그룹의 트레이딩 룸은 전쟁터와 같았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예상대로 최 씨 가문의 대규모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다.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분 단위로 곤두박질쳤다. 트레이더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대표님, 지금입니다. 방어해야 합니다. 박 부사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윤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보고서에 적힌 시간은 오전 10시 7분. 그때까지는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버텨야 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약속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명령했다. 지금이다. 트로이 목마 실행. 그녀의 명령과 함께 아우라그룹의 막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듯 최 씨 가문이 던지는 물량을 남김없이 사들였다. 동시에 시장에는 최 씨 가문이 투자한 바이오 기업의 임상 실패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상황은 보고서의 예측대로 흘러갔다. 두 개의 전선에서 공격받은 최 씨 가문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아우라그룹이 그들의 물량을 대부분 흡수한 뒤였다. 퇴로가 막힌 그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이 팔았던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되사는 쇼스퀴즈에 걸려들었다. 오후가 되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 씨 가문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비명을 질렀고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기적처럼 반등하기 시작했다. 장 마감 시간.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폭락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태였다. 트레이딩 룸에서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오글루시텔리의 아플로디스멘트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였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윤서연은 다시 혼자 집무실에 남았다. 창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은 새로운 미스터리로 가득 찼다. 도대체 누구일까? 최 씨 가문의 심장부를 꿰뚫어보고 완벽한 전략을 제시한 이 그림자 속의 조력자는 그녀는 다시 그 익명의 이메일을 화면에 띄웠다. 발신자 정보는 여전히 알 수 없음이었다. 그는 아군일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을 가진 또 다른 적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아우라그룹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라는 것을 비서실장. 그녀는 인터폰을 눌렀다. 네, 지 대표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찾아내세요. 반드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윤서연의 명령이 떨어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우라그룹의 최고 사이버 보안팀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지만 익명의 발신자는 마치 디지털 유령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다. 경유한 서버만 12개국 산업암곳입니다. 모든 로그 기록은 암호화되거나 파기되었습니다. 사실상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대표님, 팀장의 보고에 윤서연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기술적인 접근은 실패였다. 상대방은 그녀의 팀보다 한 수, 아니 여러 수 위에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사냥꾼이 덫을 놓아 짐승을 잡듯 그녀 역시 덫을 놓아야 했다. 박상진 부사장님, 들어오세요. 잠시 후 초췌한 얼굴의 박 부사장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지난번 회의에서 윤서연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기적적인 승리 이후 그녀에 대한 그의 태도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씨 가문의 언론 공격에 대한 대응책,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먼저 대표님, 현재 예상되는 공격 루트를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워낙 교묘해서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새로운 대응 전략 보고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윤서연은 그에게 박 씨 가문의 미디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매우 그럴싸하고 논리적인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만이 아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 특정 데이터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만약 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우라그룹의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게 되는 독이 든 사과였다. 이 보고서를 사내 보안 채널을 통해 극소수의 임원들에게만 공유하세요.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요. 박 부사장은 의아했지만 대표의 의중을 묻지 않고 조용히 명령을 수행했다. 윤서연은 그림자 속의 조력자가 정말로 아우라그룹의 편이라면 이 가짜 보고서의 함정을 반드시 간파하고 다시 연락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미끼를 던지고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어느 낡은 옥탑방. 강진우는 차갑게 식은 컵라면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다가 내려놓았다. 며칠 전 PC방에서 썼던 돈 때문에 생활비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기적적인 반등을 다룬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세상을 바꿀 힘을 손에 넣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었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에이펙스 시스템을 이용해 아우라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소일거리이자 세상과 연결된 끈이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가 그의 시야에 떠올랐다. 경고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한 전략 보고서 발견. 분석 결과 해당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제작된 함정일 확률 96.7%, 목표 익명의 정보 제공자 유인,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서연이 자신을 찾기 위해 던진 미끼. 그는 보고서의 내용을 순식간에 훑어보았다. 시스템의 분석대로.
그것은 교묘하게 숨겨진 독이었다. 하마터면 그 역시 속아 넘어갈 뻔했다. 갈등이 그의 마음을 덮쳤다. 이대로 침묵하고 숨어 지내면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영원히 이 어두운 옥탑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윤서연의 미끼를 무는 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였다. 그림자 속에서 나와 거대한 게임의 플레이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는 결심했다. 덫으로 걸어 들어가되 주도권은 자신이 쥐고서 진우는 다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이번에는 긴 보고서 대신 짧고 날카로운 한 문장만을 보냈다. 제목 독이 든 사과를 맛볼 생각입니까? 내용 본관 3층 자료실. 열주불 번 서가. 위에서 네 번째 책을 확인하십시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선택은 다시 윤서연의 몫이었다. 윤서연은 자신의 개인 메일함에 도착한 짧은 메시지를 보고 숨을 삼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대방은 그녀의 의도를 완벽하게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만남의 장소와 시간까지 자신이 정하겠다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본관 3층 자료실로 향했다. 낡은 책 냄새가 가득한 고요한 공간. 그녀는 메시지에 적힌 대로 16번 서가로 걸어갔다. 위에서 네 번째 책은 손자병법이었다. 책을 꺼내 펼치자 그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다. 오늘 오후 3시 남산 아래 고요의 찻집. 약속 장소는 번화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전통 찻집이었다. 윤서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원 2명을 손님으로 위장시켜 먼저 보내두었다. 그리고 약속 시간 정각. 그녀는 찻집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햇빛을 등지고 앉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행색이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날카로운 눈빛의 전략가나 노련한 금융 전문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서연이 그의 맞은편에 앉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윤서연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당혹감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갔다. 강진우 씨.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불과 며칠 전 해고당한 계약직 사원의 이름이었다. 늘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던 존재감 없던 청년. 그녀의 기억 속에는 희미한 인상조차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강진우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진 인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자의 여유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은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이다. 어떻게 한 거죠? 최 씨 가문의 계획을 알아낸 것. 그리고 내가 던진 미끼를 간파한 것까지. 당신 정체가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는 가끔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대표님, 진우는 시스템의 존재를 감추고 적당히 둘러댔다. 윤서연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증명해봐요. 당신의 능력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진우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는 노트북을 켜서 실시간 주식시장 현황판을 화면에 띄웠다. 잠시 후 3시 14분 27초에 대성바이오의 주가가 0.8%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3시 15분 11초에는 미래반도체에서 10만 주 규모의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윤서연은 반신반의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확인했다. 그녀의 경호원들도 긴장한 채 상황을 주시했다. 시간이 흘렀다. 3시 14분 27초. 거짓말처럼 대성바이오의 주가 그래프가 위로 솟구쳤다. 정확히 0.8%였다. 그리고 3시 15분 11초. 미래 반도체의 거래창에 거대한 매도 물량이 나타났다. 10만 주 정확했다. 찻집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윤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분석의 영역을 넘어선 거의 예지에 가까운 능력이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씨 가문의 언론 공격에 대한 완벽한 역공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떤 언론사를 통해 어떤 인물을 이용하여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정보 유통 경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어떻게 파고들어 역으로 그들의 비리 증거를 폭로할 것인지.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윤서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눈앞의 청년을 다시 보았다. 낡은 티셔츠와 달아빠진 청바지.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치는 수천억, 아니 조 단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그는 아우라그룹을 구할 유일한 열쇠이자 새 가문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원하는 게 뭐죠? 강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일자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돈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판을 바꿀 기회입니다. 저와 대표님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보여줄 무대가 필요합니다. 진우의 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당신을 제 파트너로 임명하겠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오직 저와만 연결되는 그림자 파트너로. 저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겁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오직 아우라그룹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녀가 하얀 손을 내밀었다. 거래는 성립된 건가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차갑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다. 네, 대표님. 차가운 얼음 여왕과 신의 능력을 가진 소년.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위태롭고도 강력한 동맹이 고요한 찻집의 늦은 오후 햇살 속에서 그렇게 맺어지고 있었다.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한옥, 청송제 팅 송차이, 소나무 사이로 바람소리를 듣는다는 뜻의 이 저택은 최 씨 가문의 심장부이자 총수인 최태석 회장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석가래와 대들보는 수백 년 된 목재의 깊은 향을 내뿜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그 유령의 정체는 아직도 못 찾았다는 개냐. 최태석의 고함의 아들인 최영진 전무가 어깨를 움츠렸다. 바닥에 엎드린 정보팀장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능한 놈들. 최태석이 부통에서 묵직한 벼루를 집어던졌다. 벼루는 정보팀장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값비싼 고려청자를 박살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도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번의 실패는 최태석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주무르는 포식자인 그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애송이 윤서연 계집이 이런 수를 썼을 리는 없다. 그 아이의 뒤에 누군가 있어 우리를 훤히 꿰뚫어 보는 놈이. 최태석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패배를 곱씹는 자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더욱 사나워질 뿐이었다. 듀엣고 2차 공격 계획을 실행한다. 그가 아들 최영진을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장난치지 않는다. 자금이란 자금은 모두 끌어모아 시장에 풀린 아우라그룹의 주식을 남김없이 사들여 공식적으로 적대적 M&A를 선언하고 윤서연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힘으로 찍어 누르면 그깟 잔재주는 통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는 잔혹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씨 가문의 탐욕이 다시 한번 아우라그룹을 향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그룹 본사 지하 3층, 과거 서버실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폐쇄된 구역, 그 가장 안쪽에 위치한 비밀 공간, 윤서연은 이곳을 강진우만을 위한 작전실로 개조했다. 방음벽과 최고 수준의 보안 장치가 설치된 이곳은 그녀와 진우, 단 두 사람만이 존재를 아는 곳이었다. 방 안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낡은 노트북을 쓰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와 연결된 최첨단 시스템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왔습니다. 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윤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중앙 모니터에 최 씨 가문의 적대적 M&A 선언 공시가 팝업으로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아우라 그룹의 주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 씨 가문이 시장의 주식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윤서연은 침착했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최 씨 가문의 주식을 팔고 항복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진우 씨, 막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질문에 진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막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의 시야에 펼쳐진 시스템의 데이터 스트림은 아우라 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넘어 최 씨 가문 전체의 재무 구조를 해부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 구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자금의 흐름. 차갑습니다. 진우가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그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천마건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겉보기에는 견실한 중견 건설사였지만 시스템은 그 화려한 웹피 아래 숨겨진 썩은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태석 회장은 이번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마건설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분석 결과 천마건설은 수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리고 부실 채권을 숨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그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윤서연은 그의 분석에 숨을 삼켰다. 최 씨 가문의 심장부를 직접 겨눌 수 있는 급소를 찾아낸 것이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전략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닌 정밀 타격에 가까운 공격 계획이었다. 최이어째, 대표님께서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호적인 외국계 펀드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천마건설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둘째, 공매도로 인해 천마건설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 시스템이 찾아낸 분식회계의 증거들을 가장 신뢰도 높은 독립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최태석은 아우라 그룹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될 겁니다. 천마건설이 무너지면 담보대출에 마진콜이 발생하고 M&A 자금줄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제국을 지키기 위해 아우라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담하고 위험하며 치밀한 계획이었다. 윤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강진우라는 비장의 무기를 완전히 신뢰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해외 펀드 쪽은 제가 책임지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신속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윤서연은 지난 수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아버지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최 씨 가문의 오만함을 꺾을 절호의 기회라며 설득했고 막대한 수익을 약속했다. 며칠 후 싱가포르와 홍콩, 런던에 위치한 여러 헤지펀드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막대한 자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천마건설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최태석은 이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모든 신경은 아우라 그룹을 집어삼키는 데 쏠려 있었다. 천마건설의 주가가 조금씩 하락했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한 시장 조정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진우와 윤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입니다, 대표님. 비밀 작전실에서 밤을 새우던 진우가 말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해둔 익명의 메일 계정으로 천마건설의 분식회계 증거 자료들을 언론사에 전송했다. 파일에는 시스템이 분석해낸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조작된 장부, 유령 프로젝트, 비자금 흐름도 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젝트 진실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최씨 가문의 자금줄, 천마건설 수조 원대 분식회계 정황 포착. 기사는 시장의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천마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하한가를 기록하고도 매도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공매도를 했던 해외 펀드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었다. 청송제에 있던 최태석은 보고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라고 분식회계? 누가 감히.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 지하의 비밀 작전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강진우와 윤서연은 말없이 승리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정부 투자 유치가 거의 확정되었을 때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당시 이사회는 프로메트스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시켰어요. 그리고 회사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새 가문과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윤서연은 진심 어린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진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프로메테스, 그 단어가 진우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의 시스템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돈을 받은 기자들의 명단, 기사 청탁 이메일. 심지어는 그들이 박씨 가문의 지시를 받아 조작된 인터뷰를 촬영하는 영상 파일까지. 시스템은 인터넷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증거들을 남김없이 파헤쳐냈다. 키워드 프로메테스, 윤태식 회장 교통사고, 새 가문 간의 데이터 연관성 감지, 가설 생성 프로메테스,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한 공동 음모, 분석 필요 데이터 10년 전 윤태식 회장 교통사고 기록, 당시 아우라그룹 이사회 회의록 및 관련자 통신 기록, 새 가문 간의 비공식 자금 거래 내역. 그녀의 칭찬에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나타난 기분이었다. 대표님, 지금부터 10년 전 아버님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다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그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최태석이 무식한 망치로 돌을 깨려 했다면 그는 예리한 메스로 상대의 신경을 하나씩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날부터 진우는 작전실에 틀어박혀 디지털 고고학자가 되었다. 그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시작했다. 경찰의 공식 사고 기록은 윤서연의 말대로 너무나도 깨끗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공식 기록 너머의 그림자를 추적했다. 시스템은 폐기된 경찰서의 낡은 서버 백업 파일 더미 속에서 당시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던 한 차량의 손상된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복원해냈다. 2번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이제 마지막 상대. 가장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김씨 가문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굳건한 신뢰로 묶인 두 사람은 다가올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고 심하게 흔들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었다. 윤태식 회장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불과 몇 초 전,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고의적으로 그의 차를 위협하며 도로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복원된 영상을 윤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영상을 확인한 윤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최씨 가문의 돈과 박씨 가문의 펜이 모두 부러지는 것을 지켜본 김씨 가문의 총수. 김종필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집무실은 값비싼 예술품이나 서책 대신
각종 운동기구와 샌드백, 그리고 벽에 걸린 수십 개의 검은 띠로 채워져 있었다. 단단한 상체 근육이 셔츠 아래에서 꿈틀거렸다. 그는 금융이나 여론 같은 복잡한 것을 경멸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새 가문의 10년 전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수백만 건의 거래 내역 속에서. 시스템은 마침내 하나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최 씨 가문의 유령 회사에서 나온 거액의 돈이 박 씨 가문이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를 거쳐 김 씨 가문의 사설 경호업체로 흘러들어간 기록,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된 날짜는 윤태식 회장의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최 씨 가문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아우라그룹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자 아우라그룹의 적대적 M&A 위협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오히려 윤서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사주를 헐값에 다시 사들이며 경영권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것은 살인의 대가였다. 겁쟁이들처럼 숨어서 수작이나 불인이 당하는 거다. 이제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다. 내부의 배신자를 증명할 증거. 진우는 당시 아우라그룹의 서버를 해킹해 들어갔다. 대부분의 자료는 파기되었지만 시스템은 삭제된 데이터에 디지털 유령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윤 회장 사후에 열렸던 긴급 이사회에 삭제된 음성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진우는 증거들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들을 하나씩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박명수라는 진짜 몸통은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것이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했다. 진우는 윤서연과 함께 숨을 죽이고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는 당시 부회장이었던 오정수 세가문이 심어놓은 첩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땀을 닦으며 곁에 선 부하에게 말했다. 그의 부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그림자 기동대의 대장이었다. 허 회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지금 그분이 진행하던 프로메트스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 기술을 감당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당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회사의 안정을 위해 외부의 유능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최 씨, 박 씨, 김 씨 가문의 총수들과 이야기를 맞춰두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아우라 그룹을 지켜줄 겁니다. 시작하게 윤서연이라는 얼음공주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구경해 보실까? 오정수는 슬픔에 빠진 이사들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윤태식원 회장의 필생의 역작을 폐기시키고 원수들을 회사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진정한 공포는 이빨을 직접 목덜미에 박아 넣을 때 생기는 법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아우라 그룹의 핵심 연구원들부터 시작해 그들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줘. 윤서연. 그 계집애에게는 특별히 신경 쓰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진우는 끔찍한 진실의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시스템 박명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 10년 전 새 가문은 윤태식의 프로메트스 기술을 탐냈다. 그들은 김씨 가문을 시켜 그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내부의 첩자 오정수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중단시킨 뒤 연구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 김종필의 방식은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이었다. 그는 상대의 두뇌나 지갑이 아닌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공포를 공략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들은 핵심 기술을 복제하는 데 실패했다. 천재였던 윤태식 회장이 연구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오직 직계 혈족의 생체 정보로만 풀 수 있는 당대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암호를 걸어두었기 때문이었다. 해냈군요. 진우 씨. 윤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것이 바로 윤서연이었다. 새 가문이 지난 10년간 아우라그룹을 집요하게 노린 이유는 단 하나였다.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뒤 윤서연을 협박하여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잠금 해제하고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날 이후 아우라그룹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던 수석연구원은 퇴근길에 자신의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예리한 칼로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공지능 연구팀장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갔지만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그의 딸이 가장 아끼는 인형의 목이 잘려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정리한 모든 증거, 블랙박스 영상, 자금 이체 기록, 이사회 녹음 파일을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하여 윤서연 앞에 대형 모니터에 띄웠다.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범위를 정치, 사회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윤서연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영상을 보았다. 아버지의 죽음의 대가가 오고 가는 기록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수를 꽂은 배신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핵심 인력들이 하나둘 회사를 그만두거나 병가를 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슬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배신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의 강철 같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명수의 명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뒤덮는 거대한 여론 조작의 그물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위협은 마침내 윤서연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향했다. 퇴근하던 그녀의 차를 거대한 덤프트럭들이 아슬아슬하게 위협하며 따라붙었고 한밤중에는 집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해 모든 전등이 섬광처럼 깜빡이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녀는 경호원 수를 늘렸고 집과 회사를 오가는 길 외에는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얼음 여왕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27살의 딸이 되어 오열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가 감정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시스템이 다시 한번 깊게 파고들었다. 수십 년간의 신문기사, 재판 기록, 정치자금 후원 내역, 국회 속기록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그의 눈앞에서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은 하나의 파일을 지목했다. 박명수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던 파일. 한참을 울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 강철보다도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비밀 작전실에서 강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주먹을 부수어져라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력감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의 시스템은 금융사기를 밝혀내고 정보의 흐름을 읽는 데는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했지만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CCTV를 분석해 범인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뿐이었고 그들은 프로답게 항상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며 원수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복수전이었다. 하지만 그가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천마건설의 주가 폭락은 도미노처럼 번졌다. 천마건설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제히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를 통보해왔다. 최태석은 당장 수천억 원의 현금을 채워 넣지 않을 같으면 담보로 잡힌 최 씨 가문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이 반대 매매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위기에 처했다. 전쟁을 끝내러 가죠, 진우 씨. 죽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치명적 증거 발견, 그림자 장부 파일,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마주한 후 윤서연은 변했다.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복수심은 강철 같은 의지로 벼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굳은 표정으로 채오르는 윤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느끼고 있을 공포와 압박감에 그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를. 그리고 선량한 연구원들을
이 비열한 폭력으로부터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한편 연이은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체면을 구긴 세 가문의 총수들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장소는 김종필의 아지트였다.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 마리의 늙은 맹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가문이 소유한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한면 톱기사로 아우라그룹을 저격했다. 이 모든 게 자네의 무능함 때문이야. 최 영감 김종필이 포문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뭐라고 내 탓이란 말이냐 박명수. 자네의 가짜는 언론 플레이가 실패한 건 아니고 최태석이 핏대를 세웠다. 진우가 파일을 열자 그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박씨 가문이 저지른 모든 여론 조작과 불법 행위의 기록이었다. 누구를 매수하고 누구를 협박했으며 어떤 진실을 묻어버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끔찍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박명수는 와인잔을 돌리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두 분 다 진정하시죠?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윤서연 그 계집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정체불명의 유령. 그놈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었어요. 사용자의 강한 보호 의지 감지, 생존 및 투쟁 본능, 임계점 돌파 확인, 신체 능력 강화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그의 말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그들은 미지의 상대에게 농락당했다. 아니요, 대표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박명수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분과 영향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주주를 긁어모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임시 주주총회회를 소집해서 윤서연을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세 사람을 다시 한번 뭉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하기로 했다. 5년 전 박명수와 대립하던 소장파 정치인 한 명이 비리 스캔들로 자살한 사건. 당시 모든 언론은 그의 부패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 장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 스캔들은 박명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한 것이었으며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며칠 후 아우라그룹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가 공식적으로 날아들었다. 안건은 대표이사 윤서연 해임의 건이었다. 근력, 민첩성, 반사신경, 동체시력, 전반적인 신체 능력 재조정, 120% 강화 완료, 전투 상황 발생 시, 전술적 상황 분석 모드로 전환 가능, 소식은 금융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우라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그림자 속의 전쟁이 마침내 모두가 지켜보는 공개적인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새 가문의 연합 전선에 겁을 먹은 일부 이사들은 벌써부터 윤서연에게서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신기술, 치명적 결함 숨기고 있었다. 독단 경영 윤서연 대표, 이사회 패싱하고 독주, 비밀 작전실. 강진우와 윤서연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며 마지막 전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스템의 메시지와 함께 뜨거운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근육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태어나는 듯한 감각.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예리해졌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의 연합 지분은 약 34%입니다. 우리 측 우호 지분은 28% 정도고요. 나머지 중립 성향의 주주들, 특히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겁니다. 진우가 시스템이 분석한 지분 구조를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이제 전쟁터는 두 개였다.
하나는 윤서연이 직접 나서는 공개적인 전장, 다른 하나는 진우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비밀 전장이었다. 며칠 후 김씨 가문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 역시 윤서연을 돕는 유령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김종필은 윤서연을 직접 공격하여 그녀를 지키려는 그 유령을 덫으로 끌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늦은 밤,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서연의 차량을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급습하는 것이었다. 윤서연은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주요 언론사와 직접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녀는 새 가문의 부당한 공격과 그로 인해 회사가 겪었던 위기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회사를 지켜냈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에 여론은 서서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견자실하게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천마건설의 그래프는 바닥을 뚫고 있었다.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패배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그녀는 또한 국내 연기금과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다. 그녀는 이번 주주총회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구시대적 재벌 세력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 간의 싸움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모두 진우의 시스템에 포착되고 있었다. 시스템은 도시의 모든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하여 김씨 가문, 그림자 기동대의 이동 경로와 목표 지점을 정확히 예측해냈다. 그 사이 지하의 작전실에서 진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아우라 그룹의 모든 주주 명단을 스캔하여 수만 명에 달하는 주주 한 명 한 명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산 상태, 인맥, 투자 성향, 심지어는 숨겨진 약점까지. 진우는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윤서연에게 보여주었다. 파일을 확인한 윤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중립으로 분류되었던 주주들 중 상당수가 이미 새 가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박씨 가문에 의해 과거의 추문으로 협박당하는 중소기업 대표, 최씨 가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김씨 가문의 폭력에 겁을 먹고 지분 위임각서를 써준 자산가까지. 대표님, 오늘 밤 미팅이 끝나고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함정입니다. 진우는 다급하게 윤서연에게 연락했다. 진우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손에 넣었다. 저녁 황금 시간대 뉴스에서는 아우라 그룹에서 불미스럽게 퇴사한 직원, 물론 박씨 가문이 거액을 쥐어준 이 출연에 눈물로 내부 고발을 하는 단독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인터넷은 더욱 가관이었다. 수천 개의 아이디가 동원되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윤서연 대표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과 상의하여 정교한 방역에 나섰다. 박씨 가문에 협박당하던 대표에게는 그의 추문을 덮어줄 더 큰 증거, 박명수 본인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를 익명으로 전달했다. 박명수의 위협은 허상이다.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 메시지는 짧았지만 효과는 강력했다. 알았어요. 그럼 경호팀과 함께 다른 경로로 최 씨 가문과 검은 거래를 했던 국회의원에게는 그의 비리 자료가 담긴 USB가 그의 의원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김 씨 가문의 협박에 시달리던 자산객에는 그의 자녀들을 24시간 보호하고 있는 경호원들의 사진이 전송되었다. 당신의 가족은 우리가 지킨다. 이 악마 같은 자. 이 비밀스러운 작전은 적의 진영에 거대한 혼란과 불신을 심어놓았다.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약점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새 가문을 따르는 대신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아니요, 대표님. 진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단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뱀을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죠. 저를 믿으신다면. 계획대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경호팀에게는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주주 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불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치열한 전투를 함께 치른 동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직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더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최태석, 박명수, 김종필 세 명의 총수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자신감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 대한 믿음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것이었다. 잠시 후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가녀렸지만 그 어떤 거구의 사내보다도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고 그 모습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추었다. 이걸 터뜨리면 박씨 가문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진우가 말을 이었다. 이 파장은 아우라 그룹도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힐 만한 스캔들입니다. 우리가 진흙탕 싸움에 직접 뛰어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새 가문을 대표하여 단상에 오른 오정수 전 부회장이 윤서연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를 들이밀며 그녀의 경영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했는지를 열변했다. 그의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날 밤 예정대로 윤서연의 세단이 호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콘크리트 기둥들이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운 인적 없는 공간, 차가 막 주차 공간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앞뒤에서 검은색 밴 2대가 나타나 퇴로를 막았다. 따라서 저는 주주 여러분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서연 대표를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윤서연, 사실은 경영 능력 전무 아버지 후광으로 버티는 중. 유명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선대 회장의 죽음,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오정수의 연설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침내 표결 시작을 알리려던 순간이었다. 끼익,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장정 10여 명이 쇠 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살기를 뿜어내며 내렸다. 그들은 훈련된 용병처럼 일사불란하게 윤서연의 차를 포위했다. 운전기사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굳었고 윤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뒷좌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잠깐만요. 그것은 윤서연이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똑같이 비열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다. 조용하지만 장래를 압도하는 목소리.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 따위는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맨 앞줄에 앉은 3명의 늙은 맹수와 그들을 배신자로 만든 오정수를 차례로 훑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한 인형이 나타났다. 강진우였다. 그는 낡은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슬프고 그리고 무섭도록 강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린 명령이었다. M&A를 위해 비싸게 사들였던 아우라 그룹의 주식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끊어내기 위한 비상금이 되어버렸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하시기 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이 회사의 과거가 있습니다. 괴한들의 리더가 조롱하듯 말했다. 어디서 나타난 쥐새끼냐?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잠시 침묵하던 윤서연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니요, 진우 씨, 우리는 괴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의를 실행하되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남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푸른빛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회사 앞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어용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윤서연의 말과 함께 그녀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아우라 그룹의 로고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낡은 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전술적 상황 분석 모드 활성화. 이것은 10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영상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모든 것을 폭로하는 대신 가장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바로 지금 아우라 그룹에 대한 가짜 뉴스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일보의 이성준 편집국장에게 박씨 가문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어두웠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모습임은 분명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화면 속 차량 옆으로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이 나타나 위협적으로 차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결국 차량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영상 하단에는 10년 전 그날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의 시야에서 세상이 느려졌다. 괴한들의 예상 공격 경로가 붉은 선으로 그들의 관절과 급소는 노란 점으로 표시되었다. 그의 뇌 속으로 수백 가지의 최적 대응 시뮬레이션이 스쳐 지나갔다. 경찰은 이 죽음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GFC 타워 최상층, 박씨 가문의 총수 박명수 회장의 집무실은 최태석의 고풍스러운 한옥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방 한쪽 벽면 전체가 수백 개의 채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미디어 월이었고 방 중앙에는 미래적인 디자인의 컨트롤 데스크가 놓여 있었다. 연회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죽여 리더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이 쇠 파이프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스크린은 곧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도표였다. 최 씨 가문의 유령 회사에서 나온 검은 돈이 박 씨 가문의 위장업체를 거쳐 김 씨 가문의 용역깡패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증거를 대형 언론사가 아닌 작지만 가장 강직하다고 알려진 독립 인터넷 언론 고발 뉴스에 제보할 겁니다. 그들은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제 아버지 목숨의 대가로 오고 간 돈의 흐름입니다. 윤서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최태석 회장님이 자금을 대고 박명수 회장님이 돈 세탁을 했으며 김종필 회장님이 살인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 쇠 파이프의 움직임은 마치 느린 비디오처럼 보였다. 그는 상체를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 공격을 피했다. 스쳐 지나가는 쇠 파이프와 함께 그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상대의 팔꿈치 관절 노란 점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거짓말 조작이야. 최태석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인신공격이었다. 윤서연은 회사 안에서조차 자신을 향한 의심과 경멸의 시선을 느껴야 했다.
밤늦게 혼자 집무실에 남아 거울을 볼 때면 억지로 버티고 있는 자신의 얼굴 위로 피로와 상처가 짙게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재무적인 공격은 숫자로 막아낼 수 있었지만 명예와 신뢰를 갉아먹는 이 공격은 그녀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증거, 연 회장 스피커를 통해 10년 전 긴급 이사회의 음성 녹음 파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배신자 오정수의 교활한 목소리가 죽은 윤태식 회장의 꿈을 짓밟고 원수들을 회사로 끌어들이자고 선동하고 있었다. 뚜둑 비명과 함께 괴한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우리 아우라 그룹을 지켜줄 겁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진우는 시스템을 통해 고발 뉴스의 편집장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를 전달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단상 위에 서 있던 오정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틀거리다 결국 무대 뒤로 쓰러졌다. 동시에 양옆에서 두 명이 협공해 왔다. 진우는 몸을 낮춰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지는 자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한 명의 정기, 충격기 공격을 막아낸 그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의 목 측면을 수도로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소리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싸우는 상대는 윤서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무시무시한 유령. 그 유령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그의 오만했던 얼굴 위로 처음으로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들이 이 모든 짓을 저지른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 프로메테우스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 없이는 결코 그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없었죠. 이번 경영권 찬탈 시도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거대한 음모의 마지막 단계였을 뿐입니다. 살인과 배신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 모든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그는 화려한 무술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제시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뿐이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취약한 곳을 최소한의 힘으로 공격했다. 그녀의 외침은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선고였다. 일생일대의 특종을 잡은 고발 뉴스는 즉시 검증에 들어갔고 다음 날 새벽 기사를 터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새 가문에 견고했던 동맹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김종필이었다. 그는 옆에 앉은 최태석의 멱살을 잡았다. 이 멍청한 영감 내놈의 더러운 동어래 때문에 꼬리가 잡힌 것 아니냐? 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것이 정말 그녀가 알던 강진우가 맞단 말인가? 늘 조용하고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하던 청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혹하고 정밀한 폭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뭐? 이놈이 박명수. 내 놈의 하수인들이 뒤처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겠지. 최태석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지하 3층의 비밀 작전실. 강진우는 쏟아지는 가짜 뉴스들을 보며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윤서연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박명수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두 사람에게서 떨어지며 외쳤다. 나는 상관없소. 나는 그저 경영 자문을 해줬을 뿐이야. 모든 것은 최 회장의 탐욕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12명의 전문 킬러들은 모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진우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섰다. 대한민국을 암흑 속에서 지배해온 3명의 거인. 그들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평생을 이어온 그들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충격 단독 대한일보 이성준 국장. 박씨 가문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정황. 바로 그때였다. 쾅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그리고 맨 앞줄에 3 사람을 향해 직진했다.
그는 쓰러진 리더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목록에서 회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 스마트폰을 신음하는 리더의 얼굴 옆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동훈 부장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태석, 박명수, 김종필, 당신들을 고 윤태식 회장 살인교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명수는 잘 다려진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흔들고 있었다. 미디어 월 한가운데에는 최 씨 가문의 참패를 다루는 뉴스가 소리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우가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시스템이 정리한 완벽한 증거 꾸러미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익명으로 전송한 결과였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검찰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였다. 내 놈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내 놈들의 부하들은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 놈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철컥 차디찬 수갑이 세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절망, 그리고 끝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거인들은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사관들의 손에 끌려나갔다.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처음에 다른 주류 언론들은 이 기사를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막을 수 없었다. 기사는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박가문의 언론 조작이라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졌다. 연 회장에는 잠시 동안의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정신을 차린 임시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단상에 올랐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예정대로 대표이사 윤서연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는 윤서연의 차로 다가가 창문을 노크했다. 겁에 질려있던 운전기사가 황급히 문을 열었다.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결과는 볼 것도 없었다. 전자투표 결과는 순식간에 스크린에 나타났다. 시스템, 박씨 가문의 여론조작 네트워크를 분석해 찬성 99.7%. 윤서연은 대답 대신 경의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반대는 세 가문이 끌고 온 몇몇 꼭두각시 주주들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모든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대관식이었다. 궁지에 몰린 이성준 국장은 모든 것을 자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배우가 박명수 회장이라고 폭로했다. 와, 두 사람이 탄 차는 아수라장이 된 주차장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는 진우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조금 전에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다시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결과를 확인한 주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젊은 CEO에게 보내는 찬사이자 정의의 승리를 향한 갈채였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장 아우라그룹 주식을 전부 팔아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해. 윤서연은 단상 위에 홀로 서서 박수 세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원한을 푼 안도감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단순히 천재적인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는 지성과 야성을 모두 갖춘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파트너이자 숨겨진 무기이자 그리고 이제는 수호자였다. 그녀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연 회장 뒤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향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의 둑이 무너지자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갔다. 이성준의 폭로를 시작으로 내부 고발이 잇따랐다. 검찰은 더 이상 여론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고 박 씨 가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각 지하의 비밀 작전실. 강진우는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에 떠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녀의 신호에 답하듯 모니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자신의 아지트에서 부하들의 처참한 실패 소식을 전해 들은 김종필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괴물 같은 놈.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상대를 향한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조용한 교감. 그것은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싸움을 끝내는 완벽한 승리의 마침표였다. 명령을 수락합니다. 정보 수집 및 교차 검증을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새 가문의 몰락이라는 지진이 휩쓸고 간 대한민국 체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검은 커넥션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파헤쳐졌고 그들과 연관된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종양을 도려낸 듯 아프지만 한결 맑아진 공기를 되찾았다. 김씨 가문의 물리적 위협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아우라그룹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비밀 작전실의 강진우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아우라그룹이 있었다. 한때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던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 기업으로 떠올랐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새 가문이 몰락하며 생긴 시장의 공백을 무섭게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회사 전체에는 과거의 불안감 대신 활기와 희망이 넘실거렸다. GFC타워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명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늘 우아하고 세련되던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여론이라는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윤서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는 10년 전 중단되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프로메테우스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진실을 지키려 했던 한 위대한 과학자의 꿈이자 영혼입니다. 어리석은 최태석 영감, 아직도 돈과 힘이면 다 되는 줄 알지. 그는 혀를 차며 곁에 선 비서에게 말했다. 진정한 힘은 여론을 지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법이야. 대중은 지저대는 개와 같아서. 우리가 던져주는 먹이를 물고 우리가 가리키는 상대를 향해 지저대지. 그녀는 아버지 윤태식 회장의 살해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며 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다. 오늘부로 아우라그룹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기술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를 기리는 방식이며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기업 사냥이라고 보기에는 새 가문의 공격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조직적이며 감정적이기까지 했다. 마치 아우라그룹. 아니, 윤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이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얼음공주가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회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존경받는 강철의 여왕이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앞을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우라그룹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꽃다발과 메시지가 놓이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삶, 역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두운 지하 작전실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새로운 사무실은 CEO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미래전략실이었다. 실장이라는 직함은 조용했지만 그가 회사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윤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혹시 새 가문이 이렇게까지 아우라그룹에 집착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과거의 악영 같은 것이라도 그를 경멸하고 무시하던 직원들은 이제 그를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그를 내쫓았던 김동현 팀장은 진작에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진우의 눈앞에서 시스템이 경이로운 능력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기자, PD,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가 거대한 성운처럼 펼쳐졌다. 시스템은 그 속에서 박씨 가문으로부터 나온 자금의 흐름을 붉은 선으로 이어가며 거대한 거미줄 같은 커넥션을 시각화했다. 진우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빚을 모두 갚고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모셨다. 낡은 옥탑방 대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윤서연이 선물한 맞춤 정장은 그의 어깨에 날개처럼 잘 맞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짓눌려 살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고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 섰다. 진우의 질문에 윤서연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그리움과 슬픔이 어렸다. 글쎄요. 아마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회사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지하 작전실에서 진우와 서연은 박명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더러운 방식으로 공격해온 상대를 가장 정의로운 방식으로 심판한 것이다. 이 모든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윤서연이 먼저 침묵을 깨고 나지막이 말했다. 진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인 윤태식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경영인이라기보다는 평생을 연구실에서 산 천재 과학자셨어요.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순진한 구석이 있는 분이셨죠.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는 프로메테스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셨어요. 기존의 반도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대표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 역시 아직도 어두운 옥탑방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